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부터 의료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수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의료법규의 경우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기에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세 개를 묶으면 다 의사잖아요.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도 큰 틀에서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만 의료인이에요. 그리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사항을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의사, 치과,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 그래서 역시나 의료인의 면허 자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전문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얘기인데,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의 과정을 이수하는 거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 그래서 역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보건복지부령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허라는 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자동차 면허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면허를 받은 사람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면허란 그런 개념이고요. 자격증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죠. 면허와 자격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산사.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이죠.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의료인의 면허 자격과 관련해서는 다 누가 관여하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인의 응시 자격 제한에 관해서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기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이때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3회 제한.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은 2회 제한이었는데 3회 제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는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약이나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별거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혹은 판단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사무 능력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을 시 본인이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후견인을 두게 되는 거죠. 그나마 피한정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조금은 의식이 피성년 후견인에 비해서 좀 좋으신 분들의 경우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2년이 또 시험으로 좀 나올 수 있고 5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데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보면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5년, 2년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2년이라는 게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그래서 8시간도 가끔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에는 이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의 기준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조산원도 역시나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당연히 조산사가 운영하겠죠. 의원급 먼저 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의원급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이야기합니다. 뒤에다 이렇게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병원급은 역시나 의사들이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 있어야 되겠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병상 이상 갖춘 의료기관, 이 30병상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역시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이에 속해요. 그래서 다 병원이란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급에서도 종합병원은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100병상 이상 갖추어진 병원이 종합병원입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그리고 상담하는 의료기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산사가 담당하는 건 이런 업무라는 거예요. 출산과 관련한 업무들이라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있어요. 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크게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31조에 따라서 이런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이런 기관들은 의원이나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도 의료기관으로 속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의 필수적 진료 과목이 가끔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종합병원의 기준은 100병상이었지만 이 종합병원의 필수적 진료 과목이 이 병상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실 분만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살펴보면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 4개 중에 3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나 혹은 병리과를 포함해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럼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번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과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가 다 있어야 되고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중에 하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개가 또 포인트예요. 이 2개의 차이를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급 종합병원, 보통 3차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죠. 1, 2차 기관에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중증의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전문적 의료 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누가 지정한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시험에 의료법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나올 경우 대부분 누가 관장하냐?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찍으시면 맞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으로 기준을 보면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이 20개입니다. 각 진료 과목마다 당연히 전문의를 두어야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기준은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그래서 레지던트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상급 종합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 역시 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 3년이라는 게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거기서 3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병상, 700병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500병상이면 요건이 충족되고요.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700병상 이상이 돼야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 외에 전문병원이 있는데요. 전문병원은 크게 화상병원이라든지 수지접합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 전문성을 띈 병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특정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역시나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전문병원으로 재지정 가능하다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춘 곳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장기 입원 대상자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병원, 당연히 의사나 한의사밖에 설립할 수 없겠죠.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은 노인치매 환자는 입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설안전관리 담당 당직 근무자가 1명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직접 진찰한 사람이 아니라면 교부하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료기록 등을 교부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망진단서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만 살펴보면 사망진단서는 누가 끊을 수 있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유효기간은 48시간입니다. 그리고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는 또 누가 교부할 수 있냐?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가능해요. 사망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혹은 신생아의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 출산과 관련해서는 조산사도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관여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여할 만한 사람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밖에 없어요. 치과 의사가 출생, 사망, 사산에 관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서류를 교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록 보존 기간이에요.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10년 보관을 해야 되는 내용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이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그리고 5년 보관 기록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환자 명부, 검사 소견 기록 다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건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환자 명부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 3년 보관,
진단서 등 부본, 감염병 환자 명부,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진단서죠. 그리고 2년 보관해야 되는 건 처방전이에요.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누가 작성하죠? 네, 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보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액관리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10년이고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도 목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아나필락틱 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년이에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작성하는 것만 외워도 10년 좀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5년은 이제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간호사가 기록하는 거예요. 조산사도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5년. 그리고 병원에서는 방사선사나 혹은 물리치료사 보통 간호사랑 동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동급인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똑같이 5년. 환자 명부만 조금 특이하잖아요. 외우세요. 5년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5년입니다. 그리고 3년 보관은 진단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상으로 외웠었어요. 진단서는 3년 이렇게 진상. 그리고 2년 보관은 처방전인데 아주 오래전에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의처증으로 외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 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네, 의처증 처방전은 2년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꼭 외우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